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교과 담당 교사로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문항을 하겠고요. 우선 1번 문항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항은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2024년 3월 29일 날 공개한 문서를 참고하였고요. 또한 비상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관련해서 지금 현재 1번 문항을 다루게 될 텐데요.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제 통합과학,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의 내용이 이제 교과별 교육과정에 이제 항목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목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학 생명교육과 등의 이제 학과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연습 시간을 주게 되고요. 1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문 기반으로 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약간의 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크게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파악, 두 번째는 키워드 중심 정리, 세 번째는 두괄식 표현, 네 번째는 과학적 문제 해결 근거를 들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파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았을 때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한 후에 어떤 단원에서 학습한지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문제를 풀 때 이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을 핵심 개념 위주로 조금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의 내용의 범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 중심 정리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 문장의 형식으로 적게 되면은 다 읽기도 힘들 뿐더러 그 다음에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핵심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키워드 위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시간도 이제 줄일 수 있고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핵심 개념, 키워드를 이제 중심적으로 적고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괄식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는 방식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말을 하도록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과학적 문제 해결 근거인데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책을 제시하느냐에 대한 기반이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항 해설을 할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문항 파악,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서의 출제 근거, 세 번째는 출제 의도, 네 번째는 핵심 개념, 다섯 번째는 문항 해설 이렇게 나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의 꼬리 문제인 1-1번을 해설할 건데요. 지금 잠깐 문제를 보게 되면 원시 생명체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친 환경 변화 요인 중 하나는 산소의 출현이다.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의 증가는 원시 미생물 그룹의 각 분류군 특성에 따라 종 다양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료가 3개 주어지는데요. 1번 그림은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와 생물의 출현. 2번 그림은 이제 스누코카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속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만드는 속 같은데 요 속에 속하는 5개의 분류 단계 A에서 E의 종수 변화 3번 각 속의 계통 관계와 주요 특성을 보여주는 3번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꼬리 문제로 2개가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림 2에서 A, C, E의 종수가 현재와 같이 변화한 이유를 각 속의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두 번째는 그림 3에 제시된 B의 특성 중 A, D를 추론하여 설명하고 그림 2에서 B의 종수가 증가한 이유를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 및 새로운 생명체 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과정 출제 근거를 얘기하면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7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주로 포함되는 거는 생명과학 2 5단원 생물 진화와 다양성의 이제 단원에서 주로 내용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생명의 진화,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자연 선택 같은 생태계 적응, 그 다음 개통수가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출제 의도는 이제 공개된 사항인데 첫 번째는 원시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의 진화와 생태적 적응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통수와 주어진 생물의 특성을 통해 원시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의 적응, 자연 선택과 진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종수가 이렇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수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종수가 증가한 이유를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와 새로운 생명체 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핵심 개념으로 첫 번째 생명의 진화 파트를 이야기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 나왔던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가 이제 교과서의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개념적인 걸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초의 생명체는 이제 원핵 생물이었고 약 39억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고 바다에는 합성된 유기물이 이제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유기물을 섭취하여 무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종속 영양 생물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바닷물의 유기물 양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해서 이산화탄소로 강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 이제 출현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게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광합성 세균의 번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호흡을 하는 이제 호기성 세균이 출현하였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이제 진핵생물이 최초로 출현하게 되었는데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막 진화설,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이 출현하였는데요. 단세포 진핵생물이 군체를 이루게 되고 군체를 형성하며 생활하던 단세포 진핵생물이 이제 다세포로 유래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의 농도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산소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 결과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차단돼서 육상에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식물이나 곤충, 척추동물 등 다세포 진핵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이제 급격히 증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3력 6개 분류 체계에 따라서 단세포 원핵 생물로 구성된 세균력, 그 다음에 고세균력이 먼저 나누어졌고 그 후에 고세균력 가지에서 이제 진핵생물력이 나왔다고 현재는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진핵생물력에서는 원생생물계가 가장 먼저 출현하고 그 이후에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형태로 이제 생물의 계통을 표현한 걸 계통수라고 하는데
이런 개통수 같은 경우는 생물의 유형 관계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이제 장치로 쓰이고 있죠. 개통수의 가지가 나뉘는 분기점에서 두 진화적 계통이 나누어지고 최근에 공통 조상을 공유할수록 생물종 간의 유형 관계가 가깝습니다. 따라서 개통수를 보면 생물의 진화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최근에 공통 조상 공유 여부와 함께 생물 간의 진화적 유형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식물의 개통수인데요. 교과서에서 이제 다루는 범위는 문 수준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관다발의 유무, 종자 형성의 여부, 씨방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형태를 개통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물 개통수인데요. 동물 개통수도 마찬가지로 문해 수중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엽 여부, 이배엽성, 삼배엽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성구, 후구, 촉수, 담륜, 탈피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문항을 조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림 2에서 A, C, E의 종수가 현재와 같이 변화한 이유를 각 속의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랑 E를 보게 되면 40억 년쯤에 이제 종수가 늘어났다가 30억 년까지 많이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줄어서 적은 형태를 보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최초의 강합성 생물 등장 이후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산소 노출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A, E 속의 생물은 사멸하거나 일부만 살아남아 진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산성에 대한 저항성과 심해 열수구에 서식하는 E 속 같은 경우는 A 속보다 환경에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종수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인데요. C의 종수 같은 경우는 20억 년 전 등장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농도의 증가로 산소 호흡하는 C의 속의 생물은 무산소 호흡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한 산성 및 산소 노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번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으로 인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3에 제시된 B의 특성 중 A, D를 추론하여 설명하고 그림 2에서 B의 종수가 증가한 이유를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 및 새로운 생명체 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B의 특성 중 A에서 D를 추론하면 개통수를 파악하면 지금 B는 C와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와 C가 공유하는 파생형질을 이제 추론하게 되면 A는 종속 영양, B는 산성에 대한 저항성이 있음, C는 산소 노출에 대한 저항성이 있음, D는 단백질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유형 관계가 가까운 키워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 2에서 B의 종수가 증가한 이유를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 및 새로운 생명체 출현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B의 종수가 증가한 이유를 첫 번째,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 두 번째, 새로운 생명체 출현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언급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긴장해서 둘 중에 하나만 설명하게 되면 과학적인 이제 논리력이 조금 부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두 개를 모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B 같은 경우는 한 2.5억 년에서 3억 년 사이까지는 종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시기는 1번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한 시기 이후에 조금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대기 중 산소의 농도 변화를 육상 생물의 진출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기 중 산소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 결과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차단되고 육상에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이후에 육상 생물이 등장하였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셀룰로스
분해 능력을 바탕으로 초식 동물의 장 내에서 이제 공생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제 동물의 장내에서 이제 서식지가 있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죠. B에서 3번의 그림에서 표에서 그랬을 때 공생 관계를 통해서 이제 번성하여서 B의 종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과 연결해서 이제 육상생물의 출현과 연계해서 그 속에서 이제 초식동물의 장 내에서 공생하는 관계를 제시하게 되면 좋은 이제 답변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려운 개념을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1번과 2번의 그래프 그 다음에 3번의 이제 개통수를 통해서 추론하는 이제 형태의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아는 용어를 적절히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제시문 면접 생명과학 1-2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번 문항은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3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어진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충나방은 유충일 때 잎을 섭식하여 나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최근 해충나방이 존재하지 않던 여러 국가에 해충나방이 유입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 부분은 일반적인 해설이겠죠. 다음으로 국가 가에 자생하던 해충나방 개체군이 해충나방이 없던 국가 나와 다에 유입되어 새로운 개체군을 구성하였다고 가정하자. 자, 여기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국가가에는 없었는데 국가가에 자생하던 해충나방이 국가나와 다에는 없었는데 유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주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이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각 국가에 서식하는 해충나방을 국가별로 100개 지역에서 1년간 채집해 개체군의 형질 X에 대한 유전자 풀을 조사하였다. 해충나방은 3가지 대립 유전자 A, B, C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 X를 가지고 있으며 형질 X의 표현형은 A형, B형, C형으로 나타난다. 단 대립 유전자의 조합에 의한 표현형 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 가에 자생하던 해충나방이 없던 국가 나와 다로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주어진 그래프와 도표를 보면요. 먼저 1번에 주어진 것이 국가별 개체군의 형질 X의 표현형 구성 비율이죠. 표현형 구성 비율 국가 가의 A, B, C 이고요. 나에는 B, C가 있고요. 다에는 C만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별 월평균 기온이 나타나 있죠. 국가별 월평균 기온이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 가 그래프, 나 그래프, 다 그래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형에 따른 생장 가능 온도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생장 가능 온도 범위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표시해 보시고 다음으로 1번 소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나와 다의 해충나방 개체군 유전자풀 변화 요인을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하였죠. 유전자풀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1번, 2번, 3번 이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유전자풀 변화 요인을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에서 일단 먼저 도표를 분석해 보면 국가 가에서는 표현형 A와 표현형 B와 그 다음에 표현형 C가 존재합니다. 국가 나에서는 A와 B가 존재하죠. 국가 다에서는 A만 존재합니다. 국가 나에서는 A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2번의 그래프를 보면 국가 가의 월평균 기온을 최저는 영하 5도 여기죠. 그 다음에 25도 정도 되겠죠. 최고 기온이 25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나에서는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최고 기온은 한 18도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국가 다에서는 영상에서 15도가 되겠네요. 영상에서 15도. 그러면 표현형 A에서 생장 가능 온도 범위를 살펴보면 11도부터 약 한 20도, 19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현형 B도 거의 유사합니다. 11도에서 조금 차이 있는데 여기 12도라고 하죠. 11도에서 한 22도, 23도까지 볼 수 있겠죠. 22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형 C는 특이하게 20도를 넘어가야만 서식이 가능하다, 생장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한 28도까지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가 가에서는 A, B, C가 모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 5도에서 20도의 풀을 가지고 온도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A, B, C가 모두 서식할 수 있는데 국가 나와 다에서는 어떻죠? 누구는 살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표현형 C는 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20도를 둘 다 넘어가질 않습니다. 생장 가능한 조건이 전부 다 되지 않죠. 따라서 국가 나와 다에 A와 B와 C가 국가 나로 모두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C는 환경적 요인, 즉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경쟁에 밀려나 서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성 비율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고요. 국가 다도 역시 온도에서 국가 다로 C가 이주했다 하더라도 서식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자연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서 사라지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요인은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나와 다에서 또 A와 B에 대해 생각해 보면 A와 B는 생장 가능 조건이 모두 거의 유사하죠. 11도, 12도에서 20도, 22도까지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 나도 역시 18도, 15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A와 B 모두 서식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나와 다에서 왜 차이를 보일까요?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주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적 부동인데요. 유전적 부동. 이 유전적 부동은 천재지변이나 이주와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정 대립 유전자가 더 많은 집단이 고립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가에서 A와 B와 C가 존재했는데 국가 나로 이주를 할 때 A는 적게 그리고 B는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비율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국가 C로 이주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A의 비율은 많고 B는 거의 이주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와 같이 B는 경쟁에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A만 살아남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시자 효과입니다. 유전적 부동의 효과 중에 하나인 창시자 효과인데요. 소수의 개체가 분리되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이 대립 유전자가 빈도가 전혀 새로운 집단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지어보면 국가 나와 다의 해충나방 개체군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은 자연 선택과 유전적 부동입니다. 국가 나와 다의 월평균 기온이 18도와 15도로 20도 이상에서만 생장 가능한 표현형 C가 살아남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환경 요인으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 나와 다에서는 서식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한 국가 나와 다에서 보면 표현형 B가 국가 나에서는 표현형 B가 A보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주할 때 B의 비율이 높은 비율로 들어왔고 A는 적게 들어왔죠. 이것은 바로 유전적 부동, 창시자 효과의 결과이고요. 국가 다에서도 역시 환경적 조건은 같은데 A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주한 집단의 표현형 A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의 표현형 A와 B의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부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문항을 자연선택과 유전적 부동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잠깐 복습해 보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네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두 번째는 자연선택. 세 번째는 유전적 부동. 네 번째는 유전자 흐름이 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돌연변이는 무엇이죠? 바로 바이러스나 화학물질, 방사선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DNA의 염기 서열이 변화가 생겨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만 존재하는 노란색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 그러다가 이 노란색의 생존율과 생식률이 증가하면서 대립 변도가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은 역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결과이죠. 여기에서는 노란색이 원래 적었죠. 노란색이. 그런데 파란색에 비해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되어서 대립 유전자 빈도가 이렇게 노란색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자, 유전적 부동은 여기 보시면 역시 파란색의 비율이 높죠. 그런데 일부 개체가 이주했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노란색의 비율이 훨씬 많죠. 이러다가 집단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노란색의 비율이 기존 집단과는 다르게 훨씬 많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흐름은 집단 1과 2가 존재했는데 이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서 전혀 교류가 없어서 각각 대립 유전자 1과 2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생태 통로와 같은 혹은 뭐 다리가 노연해진다거나 아니면 강이 말라버린다와 같은 이런 우연한 현상에 의해서 대립 유전자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집단 2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화되게 되겠죠. 이렇게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까지 살펴보셨고요. 2번 소문항을 보시죠. 아래 그림은 국가 다에 유입된 해충나방 개체군의 초기 생장 곡선과 이를 기반으로 예측한 생장 곡선이다. 현재와 같은 초기 생장 곡선이 앞으로 기억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예측된 생장 곡선 기억을 니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는 하위 문제가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기억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된 생장 곡선 기억이 니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겠네요. 두 가지를 제시하면 될 것인데 먼저 기억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를 뭐와 관련지어 설명해야 되냐면 환경저항과 관련지어 설명해야 됩니다. 환경저항은 무엇이죠? 바로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을 가리킵니다. 환경저항은 왜 발생할까요?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 개체군의 밀도가 현재와 같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식 공간과 먹이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점차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나중에는 이 생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완만해지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S자형의 생장 곡선을 보입니다. 이 S자형 생장 곡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실제적 생장 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론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론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게 실험적인 환경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지수적인 증가를 하겠죠. 이거를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하죠. J자. 그럼 여기 J자와 S자의 차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환경 저항이라고 하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초기 생장 곡선이 앞으로 기억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 서식하는 해충나방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밀도가 점차 증가되고 그에 따라 환경 저항이 증가지고 그래서 서식 공간과 먹이가 부족해지고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개체군의 생장은 둔화되다가 개체군의 크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재와 같은 기억과 같은 형태의 생장 곡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측된 생장 곡선 기억을 니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라라고 했는데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단 또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환경 수용력입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개체 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지점을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것이죠. 환경 수용력을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력이 결정되는 요인은 바로 환경 저항입니다. 환경 저항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되면 환경 수용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저항의 요인에는 먹이 감소, 제한된 서식 공간, 질병, 포식자, 산소 부족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환경 수용력을 낮추기 위해서 환경 저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바로 포식자, 천적을 유입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기생벌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방을 먹는 새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혹은 이 나방의 유충 시기에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유충 시기에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나방 애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들 보통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이 먹이를 제한하는 것이죠. 나방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아예 통째로 조금 드러내고 없애버린다면 이 나방의 유충 수가 급격하게 나방의 애벌레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또 이렇게 환경 수용력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 외에 제한된 서식 공간 이런 것들은 사실 나방의 서식 공간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을 퍼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방의 바이러스, 나방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다면 예측된 생장 곡선을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환경 저항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해충 나방의 천적을 유입시키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기생벌을 활용하여서 포식자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나방 애벌레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볏집에 모이는 특성이나 나방이 모여 있는 나무들의 군락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먹이를 제한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환경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이 감소하여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잠깐 복습해 보면 이 생장 곡선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보면 네 가지 키워드 J자형과 S자형, 환경 저항과 환경 수용력 이 키워드를 전부 활용하셔야 됩니다. 실제 생장 곡선이 이렇게 S자 모형이 되겠고요. 이론상의 생장 곡선이 이렇게 J자 모양의 형태를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 차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 더 이상 실제 생장 곡선에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개체 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국가 다는 익충나방이 우점한 생태계였으며 익충나방의 연간 유충수 변동 양상은 왼쪽 위 그림과 같았다. 그러나 해충나방 개체군이 유입됨에 따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익충나방의 연간 유충수 변동 양상이 변화했다. 해충나방 개체군의 유입에 따라 익충나방의 유충수 변동 양상이 변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네요. 변화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건이 중요해요. 해충나방과 익충나방은 서로 다른 종이지만 생태적 지위는 같고 해충나방의 연간 유충수 변동 양상은 왼쪽 아래와 그림과 같다라고 했네요. 자, 먼저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해석해 보시면 유충수가 5월부터 8월까지 유충수가 엄청 증가하게 되네요. 익충나방은 해충나방도 유충수가 5월부터 8월까지 엄청 증가하게 되네요.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익충나방과 해충나방의 유충수 변동 양상이 유사합니다. 거의 시기가 비슷하죠. 그런데 익충나방과 해충나방의 연간 유충수 변동 양상, 그러니까 두 개체가 함께 서식화가 된 이후로 누가 변했죠? 익충나방이 5월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유충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최저점을 찍게 되죠. 반대로 해충나방은 오히려 기존 그대로 5월에서 8월
5월에 시작해서 8월에 최저점을 다시 찍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종이라고 했으니까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군집 내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냐면 경쟁과 분서가 있겠죠. 경쟁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제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분서는 어떻죠? 분서의 경우에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식하는 장소와 그 다음에 시기 그리고 먹는 방법, 서식지 혹은 산란 시기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죠. 두 개를 나누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익축나방과 해축나방의 분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활동 시기가 변화한 것이죠. 혹은 뭐 산란 시기가 변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환경 요구 조건이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생활할 때 이렇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활동 시기를 달라지게 하는 시간적 차이를 두는 것이죠. 공간적 차이도 줄 수 있고 시간적 차이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적 차이를 두면서 경쟁을 피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답변을 한다면 국가다에서 해충나방의 유입 전과 후에 익충나방의 유충수 변동 양상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기존 5월부터 증가하다가 8월에 저점으로 돌아오던 경향이 4월부터 증가하여 7월에 저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 시기를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서 생태적 지위가 같은 해충나방과의 경쟁을 피한 분서의 결과이다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분서 그리고 활동 시기를 나눈 것, 시간적 차이를 둔 것을 언급해주면 될 것입니다. 군집 내 상호작용을 잠깐 복습해보면 5가지가 있었죠.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이 중에서 경쟁과 분서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다른 종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공간적 분리를 일으킨 경우이죠. 공간적 분리를 일으킨 경우. 앞에 있던 이 익축나방과 해축나방은 시간적 분리를 일으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그래프와 그리고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